자, 여러분들, 오늘은 전 시간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어가지고요. 우리가 충당금에 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당금. 그래서 오늘의 큰 주제가 뭐냐면 퇴직급여 충당금,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대손 충당금, 이쪽 파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을 하려고 하면요. 앞에 인건비에 관한 세무조정에 이해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는 인건비에 대한 우리 세법상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게 되었다면 바로 퇴직급여 충당금에 관한 세무조정부터 쭉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기 인건비에 관한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법에서 인건비에 관한 얘기를 보면, 뭐, 인건비는 말 그대로 우리 법인에 있죠. 임직원에 대한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있죠. 제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별로 큰 제재가 없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하지만, 임원에 대해서는요, 약간의 제재가 있는 그런 점을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인건비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크게 세 개가 있겠습니다. 1번하고. 급여하고요, 상여금하고, 세 번째 이제 퇴직급여. 여기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급여에 대해서는요, 뭐 아무런 별 큰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급여 줄 때 법인이 임직원한테 주는 거 있죠? 뭐 상관없이 다 인정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부당한 행위가 있어요. 두 개는 부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당한 행위가 뭐냐면 동일 직급 두 개인데요. 동일 직급 내 초과 보수하고 사회 이사의 초과 보수인데요. 초과 보수인데 동일 직급 내에 그죠? 초과하는 보수. 초과 보수하고 사회 이사 있죠. 사회 이사의 초과 보수 두 개는 송금불산입하고 상해 처분하는 이런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자, 회계팀에 김 과장이 있는데 갑자기 이 과장이 그죠? 발령을 받아가 부임합니다. 근데 같은 과장이 있는데 기본급이 500인데 김 과장은 500인데 갑자기 새로 부임한 이 과장은요. 급여를 보니까 1,500이더라 이거죠. 그죠? 나보다 그죠? 1,000만이 많더라 이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더 많은 이유를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과장은 지배주주의 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배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급보다 더 많이 준다라면요. 이거는 부당한 행위라고 봐서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충분히 이해되겠죠? 그래서 동일 직급 내보다 별다른 이유 없이 초과해서 지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법률상 용어는 비상권 임원이지만 보통 비상권이란 말은 빗자를 빼면요. 상권 임원은 보통 회사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 있죠. 상주하면서 보는 임원,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그럼 비상권은요. 우리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임원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통 사회이사로 불리죠. 사회이사. 그래서 우리 정관에 그저 사회이사 제도가 있고 이사회 할 때 사회에 명망받는 사람을 위임해서 뭡니까? 그래서 이사에 참여해서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사회이사 제도죠. 근데 정관의 규정에 사회이사에 주는 직업 규정이 있다라면 그에 맞춰서 취급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데 뭐예요? 그렇지 않고 그거보다 더 많이 주는 경우에 이런 것들은 부당하다고 보고 부인하고 손불하고 상의한다. 그럼 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우리 법인세법에서 제재하냐면요. 항상 법률은 현실의 내용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어떤 폐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이사가 있으면 주총에서 비상권 사회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대표이사하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저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기 친구를 비상권 임원으로 선임하고
그죠? 그러니까 초과해서 보수를 그걸 이용해서 주려고 하는 유인이 있죠. 그리고 모이면 술도 먹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폐해 때문에 우리 본연적인 있죠. 그 어떤 비상권 임원에 있죠. 그런 어떤 업무를 관계없는 내용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거리에 가시거리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사회 어떤 사회 의사는 1년에 이사회를 참석한 시간을 보니까 10시간이더라 이거죠. 이사회 10시간 참석했더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한 1시간 아니면 그죠? 근데 이 사람한테 준 보수가 1억인 거예요. 1억. 그러면은 1시간 아웃차지 시간 차지가 얼마죠? 10시간 했으니까 1시간 근무할 때마다 1,000원씩 받았죠.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상여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상여금하고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그죠? 직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은 직원은 뭐야? 직원에 대해서는요. 직원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직원. 그래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그럼 지금 제한을 하는 것은요. 상여금과 퇴직급여는 임원일 경우에 약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임원은 그저 우월적인 이의를 지용해서 이런 상여금이랄지 이런 변칙적인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좀 제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임원 상여금에 규정이 있으면요. 규정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규정보다 많이 지급했다라면요. 요건 안 되겠죠. 그래서 규정 여부에 따라 규정 초과액에 대해서는요. 여기 상여로 보니까 이걸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상여로 봐서 송금불사님 상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액 다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니까 얘는 규정 유무에 따라 뭡니까? 좀 다른데요. 만약에 규정이 1,000만이라 하면 1,500을 지급했다면 규정이 1,000이니까 500은 손불하고 상여하고, 규정이 없으면요 1,500을 전액 다 송금부사님으로 상여한다. 뭐 그런 점을 좀 알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규정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웬만한 기업은 규정 다 있어요. 그죠? 규정이 웬만하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퇴직금을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을 참고해서 상여금에 대한 세무조정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상여금은 연봉에 40%를 지급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규정이 있네요. 그럼 상여금이 40%면 얼마가 되겠어요? 40%면 4천만 원이고 얘는 64, 2004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2004가 한도인데 3천을 줬으니까 600을 초과했지만 그죠? 직원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없고, 얘는 4천이 한도인데 5천을 줬으니까 1,000원 초과해서 지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0만 원만 뭐야? 맞습니다. 송금부사님 봐서 상해 처분한다. 아시겠죠? 그 점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상여금 중에서 우리가 이익 처분에 의하여서 지급하는 상여금, 얘는 뭔지 한번 좀 보고요. 특히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말에 그죠? 주총에서 결의된 이익처분 상여금 아시죠? 주주총회 때 그죠? 직원들한테 수고했다라고 주주총회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을 이익처분 상여금이랍니다. 그래서 이익처분 상여금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2월 이익잉여금 그죠? 이익처분 상여금 2월 이익잉여금 100원, 현금 1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걸 비용 처리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익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은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이익처분에 의해서 상여금을, 그럼 회사는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봐요. 이익처분 상여금인데, 회사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익처분 상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을 한 상여금을, 이렇게 상여금 100원, 현금 이렇게 했다면, 이익처분에 하면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송금불산입하고 여기 상여금 친 거 있잖아, 100원. 그만큼은 자본계정 기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야, 요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익 처분에 의해서 해야 될 상여금을 이렇게 했다라면 이렇게 송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로 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익 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익잉여금을 뭉개서 주는 거니까 전혀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만 좀 알아주세요. 그냥 가끔 지문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 지문이 가끔 나와요. 어쩌다가 나오는데 한번 보죠. 우리 여러분들 상법상에 법인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유한회사, 주식회사, 한명합자 4개가 있거든요. 근데 한명합자 회사에서 좀 독특한 사원이 하나 있어요. 노무투자사원이 있어요. 이 금전과 신용투자사원 말고 노무투자사원이 있는데 이런 사원들은 실제로 근무를 해요. 실제로 회사에서 사원 직접 근무하고 그게 그죠 근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근로해서 그죠 돈을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매달 급여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노무투자사원은 뭐냐면요, 다 100만 원씩 받는다 가정할게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받는 대가가 노동의 대가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송금산입이 되죠. 근데 노무투자사원은요, 자기가 하는 노무가 뭐예요? 곧 출자행위인데 급여를 받아간다는 것은 출자금을 받아간다고 보니까 이거는 뭐야? 자본을 환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야? 송금으로 상여금으로 인건비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출자사원한테 지급하는 보수는 뭐야? 송금불산입니다. 아시겠죠? 요즘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노무출자사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는, 급여는 송금 산입한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송금불 산입하고 상여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좀 살펴봅니다. 상여금은 임원에 대해서만 좀, 그죠? 임원에 대해서는 좀 제재하고 있다. 그거만 좀 느낌을 아시면 좋겠네요. 자, 복리후생비 볼게요. 우리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복리후생비는 굉장히 뭡니까? 협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상의 재무회계 복리후생비는 말 그대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성격의 지출이라면 다 복리후생비지만 우리 세법상의 복리후생비는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요, 복리후생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있죠. 뭐 회식비가 어디죠? 직장연회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직장 체육비 같은 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주 조합이랄지 직장의 보육시설 같은 거 운영비 있으면요, 당연히 그죠 여기에 그죠 복리후생비 해당이 되고, 요거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있죠 보험료 있잖아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용보험료에 회사 부담금은요 복리후생비로 보고 대응해서 대별해서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은요 나중에 이제 세금과 공과로 보거든요. 그 개정이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 부담금은 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냐면요, 이 국민연금 부담금은 법률상 꼭 회사가 부담해야 될 공적인 부가금이에요. 공적인 강제 부담금이라고요. 회피할 수 없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에 어디에 해당이 되고, 세금은 아니죠. 세금은 아니지만 공과금에 해당이 돼요. 강제 부담금이죠.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은요, 세금과 공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념이 인정하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경조사 같은 거, 그런 비용은 우리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조사 같은 거. 그럼 통념은 얼마쯤 될까요? 5만 원? 그러니까 이 통념이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조사라는 부분은 직원이 경사나 애사가 있을 때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조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한다면 문제 안 돼요. 그걸 통념으로 봐주겠다 이거죠.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그죠? 회사에 직원이 있다고 하면 애사나 경사가 있을 때 뭐야?
회사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약간 힘드니까 돈을 들여서 약간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일을 그죠? 뭐 예산에 경사에 쓰라고 돈을 주잖아요. 부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념이 있죠. 개인마다 다른데 어떻게 볼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그죠? 말이 없다라면 그 통념은 100만 원 이하라고 규정해요. 100만 원 이하로 준다라면요. 별로 큰 그죠? 무리 없이 다 부인하지 않고 다 인정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직원들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죠?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주면 돼요. 규정이 없는데 한 100만 원 준다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회사에 법인에서 준다는 것은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인 간에는 어떻게 되죠? 친하면 얼마죠? 안 친하면 5만 원. 조금 알면 조금 친하면 15만 원 안 주고 20만 원. 되게 좀 가까운 관계라면요. 30에서 가족 같으면 50에서 100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죠. 그죠? 근데 갑자기 대표이사가 직원 아버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2천만 원.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면 그걸 의심하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규정에 잇따르면 괜찮은데, 규정에 그런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세법이. 그죠?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그죠? 자기 뭐, 동생이더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당한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좀 살펴봅니다. 자, 퇴직급여 가볼게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퇴직급여잖아요. 그죠? 인건비 중에서. 퇴직급여라는 거는 퇴직할 때 주는 급여잖아요. 그러려면 퇴직이라는 이제 법률적인 요건에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회사 다니다가 의사표현을 해요. 회사 그만둘래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로 뭡니까? 법정퇴직이 되죠. 그거 말고, 그거는 당연히 법정퇴직이고, 이거 말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약간 애매한 것을 여기 뭐가 넣고 있어요? 애매한 경우에 이거를 법정퇴직으로 볼 거냐 말 거냐를 모아놓고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뭐냐면요. 꼭 알아야 됩니다. 현실적인 퇴직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적인 퇴직. 우리 퇴직이 되려면요. 법률상 퇴직이 되려면 이 개념에 부합해야 돼요. 현실적인 퇴직이야지만이 현실적인 퇴직인 경우에 그죠 지급하는 것을 퇴직급여라 하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데 지급하는 급여는요. 퇴직급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퇴직급여는 누적되었다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누진이 너무 강화되죠. 그래서 다른 형태 분류과세이며 세금이 일반적인 종합과세보다 좀 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분류과세가 퇴직 양도가 있거든요. 퇴직소득, 양도소득은요. 특징이 뭘까요? 올해 있죠. 누적된 소득이 한꺼번에 빡 받았는데 20년 일하고 올해 1억을 받았다. 퇴직금으로. 그럼 올해 돈을 1억 번 거예요. 올해 1억을 벌었다고 하면 너무 강한 누진이 되죠. 20년 동안 나눠서 있죠. 조금씩 1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으로 나눠서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번 거랑 20년 나누면요. 누진이 뭐예요? 훨씬 더 뭡니까? 누진세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적게 세금을 매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보세요. 어떤 개념인지. 자, 1억의 세율을 1억에 여러분들 1억 퇴직급여로 1억을 받았다 가정할게요. 이걸 만약에 종합과세 하는 거하고 종합과세 하는 거랑 분류과세 우리 세법의 입장 분류과세 하는 경우에 세액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나는지 그냥 계략적인 거 한번 봅니다. 계략적인 거. 정확한 건 아니고 대충 금액이랑 계략적인 거. 종합과세 하면은 1억인데 다른 소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소득도 있을 거니까 다른 소득 1억이 있다 할까요? 1억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1억인데 퇴직해서 합합해버리면 2억이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누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진의 실효세율이 최고세율이 42%인데 그냥 세율은 한 30% 정도 잡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약 실효세율 30%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억에 30%면 3천만 원
3천만 원을 세금 텍스로 낼 거란 말이에요. 오래 벌었다고 보면 이 정도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분류관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21억을 몇 년에 걸쳐 벌었다는 거예요? 그죠? 20억. 아, 왜지? 20년. 다시. 자, 1억을 20년에 걸쳐 가지고 벌었다고 보는 거죠. 그럼 한 달에 1년이면 얼마죠? 500만 원이죠. 여기에서 1년에 500을 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500에 대해서 세율 매기면 최저 세율이 얼마죠? 6%다. 그럼 30만 원 아닙니까? 그죠? 30만 원 20년을 또 곱하면 600만 원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3천만 원이고 얘는 60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소득으로 가세되는 게 훨씬 더 싼 세금을 내는 거야. 자, 이런 구조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퇴직할 때 돈 받을 때 이왕이면 뭐예요? 나는 이 돈은 퇴직급여로 자꾸만 보려고 하는 유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요걸 받으려면 현실적인 퇴직에 부합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라고 보는 거예요. 그 요건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왼쪽은 현실적인 퇴직, 오른쪽은요? 비현실적인 퇴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2개 정도, 가장 대표적인 2개 정도 보고 여기는 1개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인 퇴직의 사례가 첫 번째가 뭐냐면 부장에서 드디어 뭡니까? 이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부장까지의 그죠? 근무한 금액을 전부 다 정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면 이건 뭐예요?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 기업은 이어서 하죠. 그런데 이렇게 했더라면 요거는 현실적인 퇴직을 본다는 거예요. 왜? 임원회에서 직원의